미국과 중국은 현재 새로운 핵 에너지 경쟁에 돌입했지만 이번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은 핵발전 분야에서 미국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일자리와 부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국에 9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인 세계 최대의 원자력 생산국이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58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향후 10년 안에 150기를 더 건설할 계획으로 기술력 면에서도 이미 다른 국가들을 몇 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역사적인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에 가까우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현재의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그리고 양자 컴퓨팅과 로봇 공학 등 21세기를 정의할 기술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력망은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발전량을 최대 3%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인프라 프로젝트들로는 약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산업의 중추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보가 정체되고 비용이 상승하며 경쟁자들이 앞서 나갈 때 이 격차를 빠르고 확실하게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성공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단 2곳만 건설했습니다. 건설을 재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짓고 있는 원자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동안 중국은 무자비할 정도의 효율성으로 규모를 확장해 왔으며 이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쟁 중 하나이자 글로벌 파워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핵무기 경쟁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요? 인류의 진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태양열과 가축, 그리고 물과 바람의 힘에 의존해 단순한 기계를 돌렸습니다. 석탄은 최초의 산업용 증기기관을 가동했고 이는 다시 기차와 공장, 그리고 전기 발전기를 움직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석유를 가공한 휘발유가 최초의 자동차 내연기관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우리는 원자의 엄청난 에너지를 고통스럽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불을 밝힐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정부는 무기 대신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곧바로 전국에 약 250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에너지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오랜 라이벌인 소련과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패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원자력은 강력하고 깨끗하며 다른 어떤 에너지원도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을 자랑했기에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단 하나의 발전소만으로도 하늘을 매연으로 뒤덮지 않고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자력은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적은 토지를 사용하며 태양광보다 60배, 그리고 수력 발전보다 100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냉각탑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가스는 사실 단순한 수증기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엄지손가락만한 우라늄 펠릿 하나가 석탄 1톤이나 석유 100배럴과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다시 전력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활과 화살에서 증기기관, 그리고 마이크로칩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모든 도약은 에너지의 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한 가지 패턴은 거의 보편적인데 국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수록 국부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번영 그 자체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초기 성공은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이 원자력의 황금기에 접어들던 1973년 몇몇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유가는 4배나 치솟았고 산업화된 국가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원자력은 외국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19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1979년 3월 펜실베이니아주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노심이 단순한 기계적 결함으로 부분 용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첫 번째 원자력 사고였으며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나 환경 피해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언론은 이 이야기를 과장해 보도했습니다. 반핵 시위대들이 도심을 행진하며 광장을 가득 메웠고 대중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네시주의 와츠바 원자력 발전소. 이 호기는 1973년에 착공했지만 수많은 설계 변경과 지연 그리고 비용 초과 끝에 43년이 지난 2016년에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130기의 원자로를 건설했거나 짓고 있었지만 규제 변화 이후 많은 프로젝트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우라늄 광산과 정제소가 문을 닫았고 새로운 원자로 건설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기술 중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어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한때 원자력에 미래를 걸었던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영원히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86년 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원자로가 폭발하여 유럽 전역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유출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론은 원자력에 등을 돌렸고 유럽의 원전 건설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방 세계는 원자력을 포기했고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분야의 진보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절반이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는 동안 다른 쪽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은 경제 현대화를 위해 급속한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계의 양쪽이 진보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생각했는지 분명해집니다. 서방이 단기적인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중국은 세대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의 아버지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부를 유지하려면 수백 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장기적인 사고방식이 중국의 부상을 정의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덕분이었는데 특히 저렴하고 안정적이지만 오염이 심한 석탄의 막대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중국 도시 랴오닝의 사진을 보면 안개가 아니라 인근 노천 탄광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게 이것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석탄 공급량조차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석탄에서 얻고 있지만 현재 매장량은 앞으로 35년 정도만 버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1980년대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탄이 중국의 부상을 이끌었다면 원자력은 중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성장과 함께 대규모 원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원자로는 1984년에 착공되어 1991년에 전력망에 연결되었습니다. 그 시점 미국에서는 70년대에 시작된 단 2개의 원자로만 건설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전체를 통틀어 미국에는 단 한 건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첫 번째 원자로에 이어 수십 기를 더 건설했고 광산과 정제소 그리고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여전히 에너지 생산량과 기술 개발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있었고 곧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발전소 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일으켜 수십 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불행히도 실패했습니다. 2011년 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가 오작동을 일으켜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대기와 태평양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사고로 워싱턴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했던 수십 개의 새로운 발전소 중 단 2곳만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도 중국의 속도를 늦추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했고 오늘날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조사할 때 중국어로 된 연설 영상을 많이 봐야 했는데 언어 장벽이 문제였습니다. 자막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뉘앙스나 속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링고파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수업 대신 실제 TV쇼와 영화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막에 있는 단어를 클릭하면 즉시 번역을 볼 수 있고 자동으로 플래시카드로 저장되어 나중에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시도했던 어떤 방법보다 단어가 훨씬 잘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발음 도구도 놀라울 정도로 유용해서 대사를 연습하고 원어민과 얼마나 비슷한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규모도 엄청나서 14개 언어에 걸쳐 3,000개 이상의 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몰입하는 느낌이 들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봐도 듣기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7일 무료 체험과 연간 플랜 55% 할인을 받아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58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중국은 94기인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중국은 원전 규모를 4배 이상 늘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리더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33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43기에 대한 계획이 승인되었고 추가로 147기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가 전무합니다. 승인된 계획도 없으며 단 55기만이 제한되었을 뿐입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통틀어도 슬로바키아에서 건설 중인 단 하나의 원자로가 전부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아예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더 많이 지을수록 비용이 더 저렴해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원자로 건설 비용을 비교한 차트를 보면 미국은 1970년대 와트당 약 1달러에서 오늘날 최대 15달러까지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많이 짓고 더 빨리 배우면서 비용이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동일한 설계와 부품, 그리고 동일한 팀을 사용하여 수십 개의 발전소를 지으면 모든 프로젝트가 더 저렴해지고 빨라집니다. 엔지니어들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공급망은 더 긴밀해지며 건설 기간은 단축됩니다. 기술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조업에서 반복이 가져오는 효율성 덕분에 비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포드의 조립 라인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항공기 및 선박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이것을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에 있어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발전소가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맞춤형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방 세계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미국과 20여 개국은 지난 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이듬해 의회는 미국 내 새로운 원자력 인프라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혁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최근 세계 최초의 제4세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기술의 90% 이상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중국의 능력은 미국보다 10에서 15년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독주하는 기술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SMR은 일반적인 원자로의 축소판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SMR을 가동 중이며 더 많은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이를 활용할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SMR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접근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미국은 조정된 국가 전략 대신 민간의 혁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스타트업들이 더 작고 저렴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카이로스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언젠가 원자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과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에서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2030년대 이전에 새로운 원자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원자로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금융기술과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대신 기술적 돌파구에만 너무 큰 도박을 걸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요 원자로 부품을 만드는 거대 장비인 중단조 역량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설계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금융화와 시장, 그리고 민간 자본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중국은 조정과 국가 주도의 자금 지원, 그리고 장기 계획과 산업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 수익이 가장 높은 곳으로 흐르지만 중국에서는 전략이 요구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토륨 원자로 분야에서도 확실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안전하고 훨씬 풍부하며 이론적으로 최대 200배 더 많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작동하는 토륨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고 전력망에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작동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개척지인 핵융합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중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문명을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세계의 지배적인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핵융합은 원자를 쪼개는 핵분열과 달리 원자를 결합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성배와도 같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인류에게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종을 지탱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서방이 이 연구에서 막상막하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내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때 중국은 빠르게 건설하고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기술을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원자력 확장에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한 발전소에서 경미한 누출 사고가 있었고 폐기물 저장에 대한 영구적인 계획이 아직 없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새로운 시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과속 방지턱일 뿐 정지 신호는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질주하고 있으며 금세기 중반까지 수백 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2024년 미국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 수요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려야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취임했을 때 그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해결책은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언급하며 시추를 대폭 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원자력에도 적용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미국의 원자력 용량을 4배로 늘리라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에너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분명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내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SMR을 가동하기 위한 고순도 우라늄의 유일한 공급처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중국의 우위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막대한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은 미국의 원자력 인프라 건설 능력을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중앙계획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각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융합 연구의 경우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민간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출이 3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인 원자로 건설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예산은 거의 항상 초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중인 원자로 비용이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급증하자 2017년에 파산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왜 원자력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중앙 집중식 모델에서는 국가가 자금 조달과 건설을 통제하며 주주들에게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징이 원자로를 짓기로 결정하면 원자로는 지어지고 그들은 수백 개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은 장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0년 동안 중국이 원자력 황금기의 기초를 다지는 동안 미국은 뒤처져 이제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척도에서 중국은 원자력 경쟁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나은 기술과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이 정말로 에너지의 성배라면 이제 미국이 이 인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물어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슈퍼카를 타고 질주하는데 미국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별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